네,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기업 실적 결과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하기로 한 미영 무역 합의 소식에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주 등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했고 주간 상승폭을 되돌렸습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결정, 한국항공우주는 수출 확대 기대, 넷마블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등 개별 호재를 반영한 종목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중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다수의 연준 인사들 발언이 있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유가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1%대 상승하면서 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상해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미영 무역 합의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했고 독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중 간의 첫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간의 지수 선물이 현재 1%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관련 자료입니다. 유진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진입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2016 회계년도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해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에는 비국방 재량 지출을 1,630억 달러 삭감한 이제 5,570억 달러로 배정을 했고요. 대신에 국방비에서는 이제 13% 증액,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안인 TCJA라는 법안의 연장, 그 외에도 1조 5천억 달러 정도 추가 감세안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는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은 줄이고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감세안도 이제 정부 지출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측정하는 재정 승수를 이 정책 유형별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감세는 정부 직접 지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훨씬 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부 역할보다 결국은 이 정책에 민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 예산 제안서가 사실 그대로 의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세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제안서를 통해서 이 작은 정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이나 사실 독일 등에서는 경기 부양 때문에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또 그리고 미국은 결국 그래서 감세랑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이 성장을 좀 주도를 해 나가야 하는데, 또 다른 정책인 관세는 사실상 증세안이랑 비슷하게 경제에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력을 좀 약화시킨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사실은 비미국보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가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됐던 것도 사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도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의 수출입과 물가 데이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고요.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4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되었는데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수출입은 우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입 기준으로는 첨단 산업 제품 그리고 원유의 물량이 증가한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은 8.1%로 예상치 2%를 크게 상회했고 수입은 마이너스 0.2%로 예상치 마이너스 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대중 관세가 미국에서 크게 올라가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21%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우회 수출 지역인 아세안이 20.8%로 전월치 11.6%를 크게 상회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EU향 수출도 8.1%로 8.3%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이 36% 기록해 급증했고 자동차 부품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전자류, 첨단산업 제품은 연초 이후에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수입은 국가별로 대만, 한국이 높은 레벨을 보였고 해당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는 전기회로나 기계전자류 이런 쪽의 수입 품목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첨단산업 관련되어 있는 제품 외에도 원유 수입 물량이 7.5% 늘어난 것은 중국의 내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물가는 CPI가 마이너스 0.1%, PPI가 마이너스 2.7%로 예상치 대비로는 양호했지만 PPI가 전월치를 재차 하락하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CPI 하락이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코어 CPI가 0.5%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CPI와 코어 CPI의 괴리가 벌어지는 이유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유가 하락이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의 내부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서비스 물가가 재화 물가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신소비 확산에 따른 영향입니다. 반면 PPI는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해소와 재정정책 강화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KB증권은 5월부터 더욱 선명하게 관세 영향이 지표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통화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르면 7월 정치국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ESG 브리프랑 KT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기후 목표에 대해서 후퇴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변화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드려보면 최근 HSBC가 자사 운용의 넷제로 달성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2030년 넷제로 목표를 2050년까지로 연기를 하는 한편 2030년 운용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로 하향 조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1.6조 달러 규모의 30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에 나선 동향입니다. 투자자 연합은 경영진 내 지속 가능성 책임 축소에 대해서 우려를 크게 표명을 하는 한편 석유나 가스와 같은 고탄소 부문 감축 목표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또 1조 달러 규모의 지속 가능 금융 약속에 대한 투명한 상세 내역을 공개를 해라라는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HSBC뿐만이 아니라 바클레이즈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동향인데요. 이와 같은 동향들은 각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 투자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책임 투자 정책에 따라서 투자 대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편 금융기관들끼리 연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기후 수탁자 책임이 향후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청정에너지 정책 후퇴 관련한 대응 영상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중단되고 취소되면서 미국 에너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청정에너지에 대해 눈여겨볼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 향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발전 단가 자체가 각각 90%, 70% 하락을 하면서 경제성 우위를 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 자체가 평균 10에서 15% 정도 되다 보니까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 자체를 상회하는 동향이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 두 가지 이슈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기후 목표 이행과 정책 관련한 좀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투자자 그리고 또 개별 투자 사업의 경제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들 정책 변화의 그 장애를 하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KT의 실적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에 대한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번 그 밸류 프로그램 이행에서 자신의 사업에 AI를 적용을 하면서 사업이 효율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B2B형 AX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화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수익성 제고와 자산 효율화로 인해서 배당이 20% 상향이 가능했다라는 점이 이번 그 밸류 프로그램 발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는 이에 대해서 수익성 제고와 자산 효율화가 2025년에도 이제 계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니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AICT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AICT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으로는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속 가능 ROE를 9에서 10%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B2B 사업인데요.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 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임에 따라서 AI IT 매출이 2028년 19% 성장을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KT의 투자 포인트인 사업 AI 적용함에 따른 사업 효율화 그리고 또 B2B향 A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관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셀트리온 1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27만원에서 23만 5천원을 하향합니다. 5월 9일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48.7%로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1분기 매출액은 8,419억 원, 영업이익은 1,494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0.6%, 30.6%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비바이오 제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램시마 등 신규 제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영업이익의 경우 합병 무형자산 상각 종료, 재고 매출 믹스의 동시 개선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 원가율의 경우 기존 예상 추세보다 소폭 높은 47%를 기록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외주 CMO 계약 물량 입고와 성공장 가동 개시에 초기 영향으로 판단되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된다고 판단합니다. 각 제품들의 매출 성장과 점유율 상승은 굳건하다고 판단하고 진펜트라의 연간 가이던스가 기존 7천억 원에서 3,500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등의 신제품 성장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기에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서 신제품 효과를 모니터링해보면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본업의 성장에 더불어서 신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의미한 성과 도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매력도는 비로소 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 1분기 실적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16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5월 8일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53.2%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1,444억 원, 영업이익은 25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8.3%, 25.2% 하회했습니다. 엑스코프리 US 매출 같은 경우는 1,3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는 고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DP API 용역 수익은 각각 72억 원, 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중국 NDA 제출 마일스톤 소멸, 진행 매출 일시 조정 등의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는 6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관비 같은 경우 1,812억 원을 기록했지만 직전 소통된 연간 4,900억 원 규모는 변동이 없어서 고무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의약품 관세 부과 시 타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 변동폭을 통해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요시 미국 내 DP 생산을 위한 CMO와 레디2고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네이버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6만 원을 유지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앱 내 공간 배치와 지면 구성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동선을 개인화시켜 락인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조 7,868억 원,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5,05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예상과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는 6월 2일부터 새로운 판매 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 스토어와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 인상에서 평균적으로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네이버 커머스의 GMV는 약 50조 원 수준으로 전망하는데 이 중 서드파티를 제외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은 약 3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5조 원에 대해 평균 1%포인트의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경우 연간 매출액은 3,500원가량 증가하고 이 수수료 수익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매출액 대부분이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가 약 7, 8% 수준으로 쿠팡이나 아마존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율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판매 수수료 인상 효과가 온기 반영되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DL과 근무 석유화학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두 개 기업 모두 다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5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종목들이고요. 연간으로 봐도 실적이 모두 작년 대비 개선세가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20% 상향합니다. 상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및 연간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이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미국 자회사인 크레이턴 가동률이 최근에 9%에서 84%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흑자 전환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발전소 덕분인데요. 미국의 2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전력 부족으로 올해 6월부터 5월까지 나오는 보조금이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나오는 보상금이 작년 87억 원에서 올해는 800억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는 한동안 전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상승은 2, 3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도 영향이 좀 적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이나 아시아에 판매를 하고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미국에서 주로 판매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도 조금 예외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호석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은 대부분 합성 고무와 이구환신 덕분에 IT 제품이 잘 팔리면서 수지와 패널 사업부에서 나왔었고요. 이러한 실적이 라텍스의 공백에 나왔다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아마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붙으면서 3분기 실적이 1,500억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텍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근거는 미국의 그 중국산 장갑에 대한 관세 때문인데요. 바이든 정부 때 이미 발표를 했던 것처럼 2025년부터는 중국산 장갑에 대해서 50% 이상의 그 관세가 붙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중국은 1월부터 장갑 수출을 이제 줄여놓은 상태이고 이곳에 지금 동남아시아산 장갑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향으로 라텍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 장갑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 라텍스 판매량도 하반기부터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노션 자료입니다. 예,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000원을 유지합니다. 이노션의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부합했지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일회성 요인으로 대폭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DPS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배당 성향을 높여서 DPS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순용금이 약 4천억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노션 같은 경우는 캡티브의 관세 영향으로 마케팅 버짓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미 수주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캡티브 마케팅 감소 우려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피어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업사이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선산업 자료이고요. 정동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올해 4월까지의 글로벌 신조선 발주 동향과 관련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4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총 75척이 발주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316척 발주된 거에 비하면 76.3%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발주량은 총 372척으로 전년 동기 1056척 대비해서 64.8% 감소했습니다. 다만 대형 선박 발주가 늘면서 톤수 기준으로는 49.7% 감소한 1259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 LPG선이나 LNG선, 벌크선, 탱커 등등은 80%에서 90% 정도 급감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MS는 22.2%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랑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주 대비해서 0.04% 하락한 187.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말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원화 기준 성과는 5.6%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전 관련돼 있는 자료입니다. 예,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원전 관련한 자료를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자료이고요. 원전이 르네상스에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완수할 수 있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이 기저전원으로서 효율성이나 연료비가 상당히 우월한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비용과 공기의 초과가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용이 초과하고 초과하는 비율도 상당히 큰 기저전원인데요.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원전 사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에서의 리스크 편차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별 원전의 건설 단가 비교를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싼 가격으로 완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경험을 가지고 표준화된 수행 체계를 셋업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지은 원전들을 바탕으로 UAE 바라카에 수출을 했고 이게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온타임 온버짓으로 끝난 프로젝트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들 역시 셋업이 된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서구권에서 원전을 다시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 한국을 중심으로 성공을 재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NK 피부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PNK 피부임상은 이제 의약품을 제외한 피부에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 검증 시험을 수행해주는 기관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고요. 2000년에 이제 화장품법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제정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78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반등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K뷰티 트렌드에 따라서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전방 산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K뷰티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가별로 상이한 임상시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제품 등록을 위해서 임상시험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모크라법 관련된 수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이제 국내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 사례가 298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이 모크라법 발효에 따라서 안정성 관련된 임상시험 요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PNK 피부 임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시험 기준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임상시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는 이제 K뷰티 성장 둔화 시에는 수주 감소나 고정비 부담 증가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누스와 헥토 파이낸셜 자료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지누스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액 2,499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상승
했고요. 주력 매출처인 아마존과 월마트의 고른 성장,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된 OEM 매출이 성장의 원인입니다. 또한 반덤핑 무효 소송 승소에 따른 충당금 환입액 167억 원이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됐고요. 이것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4.3%입니다. 지누스에게 트럼프발 관세 이슈는 차별화될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호재로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다 관세청에 적발한 사례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자인 중국 업체들이 관세 장벽 앞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미국 수출 시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시사한다고 보는데요. 이미 지누스 1분기 매트리스 매출의 급격한 상승이 이를 확인했다라고 보이고, 최근 출시된 스몰박스 신제품 역시 이런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턴어라운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된 ODM 매출 확대와 그리고 국내에서 총판에서 직판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국가를 기존 6개국에서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리스크로 지적되었던 특정 지역 의존적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누스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비매트리스 판매 부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3분기 내 이곳에서 생산된 비매트리스 제품이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중국 공장 대비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빠르게 이전 매출 회복을 예상을 합니다. 네, 헥톡 파이낸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59.9억 원, 영업이익 36.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휴대폰 결제 매출 증가에 따른 대손 충당금 20억 원이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손 충당금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된 수치입니다. 2023년 말 런칭한 맘스라는 글로벌 고객 대상 대금 통합 정산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맘스가 최근에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11개 업체와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현재는 25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메타, 스팀, 중화권 글로벌 이커머스 T사 등의 고객을 확보를 했고요. 또 아마존, 중화권 패션 이커머스 S사 등 계약을 마친 기업들의 연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4.4억 원의 매출 총이익을 시작으로 25년에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사업 구조 변화가 뚜렷이 감지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계좌 기반 서비스 중심에서 비계좌 기반의 서비스인 휴대폰 결제, 내통장 결제, 맘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비계좌 서비스 매출 비중이 21년 20.1%에서 작년 40.2%까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비계좌 기반 서비스들이 모두 수익성이 높고 중장기 성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해외 서비스의 경우 출시를 위한 고객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기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국타이어 차례입니다. 강성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타이어 담당 강성진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56,000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3,546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1% 감소를 했고,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 다 하회를 했고요. 한원 시스템 연결 효과를 제거했을 때의 이제 타이어 본원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3,336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6% 감소했고, 저희 전망치를 14% 하회해서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비용 증가에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테네시 공장 증설 관련해서 비용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익 전망을 크게 하향하지는 않는데요. 올해 전망치는 3.7% 하향했지만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5%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 요약을 해드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비교적 타이트한 시장 수급으로 인해서 ASP 인상 기조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네시 공장 증설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물량 증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연결 편입된 한원 시스템의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관세, 그리고 또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주식 관련된 자료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5월 15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저는 엔비디아에는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책 자체는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데 골자는 이제 예전에는 3등급으로 나눠 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단순화하겠다. 결국은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 좁혀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비디아는 저희는 좀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2등급에 해당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등 이 중간 단계 국가에 속해 있는 국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지금 방문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직전에 나온 이 발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칩 수출에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호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AI 혁명을 주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중국의 국가에 대한 엔비디아의 수출 제한 완화 가능성,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이런 가능성도 높이고 있어서 엔비디아에게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 부분으로 조금 계속 좁혀지면은 결국은 중국이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엔비디아는 H20 칩 규제로 인한 중국 매출 13% 이 전부 다 손실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악재는 미리 덜어놓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부분을 살펴봐도 연초 이후는 12.6%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영업이익률 60%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이익 성장성도 향후 3년이 한 연평균 30% 정도 나오는데 이로 인해 ROE는 70%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 3년 매출 성장성 30%를 반영한 기업 가치 EV 세일즈 배수도 이미 지금 시장 대비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